국어학습지 5번, 이번 9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 읽기 만능 도구를 활용해서 시를 여러 가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시를 읽어보는 연습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 수업에 앞서서 발효된 하브루타로 복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친구가 낸 질문을 하나 고르고 그 질문을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과제 제출 코너에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댓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오늘은 9차시 수업이기 때문에 9차시 과제 1번에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 읽기 만능 도구로 시를 읽어본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교과서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시와 관련된 기본 개념들, 그리고 그 개념을 활용한 시 읽기 도구를 활용해서 교과서에 있는 시를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미리 교과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챙겨주세요. 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적 화자 중심인 시와 시적 대상 중심인 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요. 이 두 가지 시를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우리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채우기 전에 잠시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지 누르고 한번 채워볼게요. 자, 다 잘 채워보았나요? 그러면 같이 선생님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화자 중심인 시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보아야 한다? 네, 맞습니다. 제목부터 보아야 합니다. 제목을 본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시적 화자를 찾아주어야 하지요. 그 다음에 그 시적 화자가 놓여 있는 상황, 다시 이야기해서 시적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 상황에 놓인 시적 화자가 느낄 만한 기분, 다른 말로 정서나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태도를 찾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제목부터 화자, 상황, 정서, 태도를 바탕으로 괄호 1번부터 괄호 4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번 했던 내용이니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적 대상 중심인 시에서도 어떻게 읽어내면 될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적 화자 중심인 시나 시적 대상 중심인 시나 똑같이 무엇부터 보아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제목부터 보아줘야 하지요. 그 다음에 화자 중심인 시는 화자를 찾았듯이 대상 중심인 시는 시적 대상을 찾아줍니다. 그 다음 그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시적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이, 다시 말해서 시적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찾습니다. 생각과 정서, 태도 등을 찾아줍니다. 마찬가지로 괄호 1번부터 4번까지가 모두 끝이 나면 제목, 대상, 특징, 화자의 정서, 태도를 바탕으로 주제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울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볼 겁니다. 박두순 시인의 처음 안일,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마찬가지로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오늘 보는 시는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거나, 다시 말해서 성찰하거나 아니면 조금 위로를 받거나 하는 시가 될 거예요. 한번 도움이 되는 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쪽에 있는 박두순의 처음 안일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시를 볼 때 가장 먼저 보아주어야 될 것은 바로 제목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처음 안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박두순이라는 시인은 시적 화자를 통해 어떠한 말을 전달하고 싶었는지 한번 같이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타러 갔나 보네요. 지하철 가는 길 계단 제일 밑에 손 내밀고 엎드린 거지 아저씨 손이 텅 비어 있었다. 아마 국어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나 봅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빗방울 하나 움켜쥐지 못한 손처럼 나뭇잎처럼 아저씨의 손이 텅 비어 있었나 보네요. 동전 하나를 놓아줄까 망설이다 그냥 지나가고. 이 동전은 누구에게 주고 싶었을 것 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지 아저씨 손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동전을 주고 싶었나 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오타가 하나 있네요. 망설이다인데 망설이 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가를 다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내가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았다. 아, 내 가슴이 텅 비어 있었구나. 아까 아저씨 손도 비어 있었는데 내 손도 텅 비어 있는 것이었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주기가 어려운 걸 처음 알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마 동전을 주려고 망설였던 그 순간 속에서 동전을 주지 않았었나 봅니다. 여기 있는 가는 다로 고쳐준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다면 이때의 시적 화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는지 드러나 있지 않은지는 어떠한 말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그렇죠. 나나 우리라는 말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한번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볼까요? 나라는 의미가 있는지. 지금 시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라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는 말도 없네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시적 화자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나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적 상황이 어떠한지 다음으로 같이 살펴볼게요. 이때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사람, 그래도 이때의 시적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었나요? 가장 먼저 1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서 살펴봤을 때 시적 화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렇지요. 지하철에서 거지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2연에서 4연까지 내용으로 한번 같이 하나 정리해 볼게요. 지금 무엇인가 하나를 깨달았지요. 어떠한 것을 깨달았나요? 네, 마음이 비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음 한 귀퉁이를 잘라주는 게 어렵다고 깨달아 주었지요. 그 이유는 동전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연, 2연에서 4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자신의 마음을 나눠주는 게 어려움을 깨달음. 왜냐하면 돈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때 정서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같이 볼까요? 태도나 정서. 이때 시적 화자는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참고로 예전에 우리가 문정희의 비망록이라는 시도 보았습니다. 그 시를 함께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이 거지 아저씨에 대해서 뭔가 어떠한 감정이 들어줄까요? 어떠한 감정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뭔가 불쌍할 수 있지요. 그렇죠. 불쌍할 수도 있고 안타깝다라는 말도 좋습니다.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요. 거지 아저씨에 대해서는 불쌍하고 안타깝다 이런 감정이 들 수 있고 조금 어려운 말로는 연민이라고 적어주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스스로를 돌아봤을 땐 조금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돈을 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다른 말로 성찰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반성한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문정희의 비망록을 참고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찰, 반성, 부끄러움이라는 측면에서 두 시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목, 시적 화자, 시적 상황, 정서 태도를 살펴보았으니 이것을 바탕으로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 화자, 상황, 정서, 태도 등에서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말을 활용하면 되겠지요. 이 시에서는 뭔가 깨달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윗부분에서 이러한 말들이 있네요. 제목에서도 뭔가 알았다라는 말이 들어가고 깨달았다, 성찰했다, 반성했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봅시다. 선생님이 쓰는 걸 그대로 따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깨달음이라고 적어주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웃을 조금 더 아껴야 한다는 깨달음. 그리고 여기에 스스로에 대한 반성까지 들어가면 좋겠네요. 시적 화자가 나나 우리로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시적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등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